홍성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백민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프와 함께 단백질 설계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이렇게 세 분에게 돌아갔는데요. AI를 활용해서 혹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 분의 연구는 단백질 구조라는 부분에서 맞닿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단백질이 왜 중요하고 이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구조를 알게 됨으로써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또 AI가 어떻게 단백질 구조 예측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은 먹을 걸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단백질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일꾼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생명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세포 안을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단백질이 가장 가득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효소와 같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외부의 자극을 세포로 전달하는 그런 신호 전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면역 반응과 같이 우리가 외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는 그런 반응들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분자들이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게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백질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조금은 신기한 분자입니다. 20가지 아미노산이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 만 개 이상 이렇게 연결된 선형 고분자가 단백질인데요. 이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생명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단순히 이 단백질이 어떤 아미노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단백질의 서열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3차원 구조까지 알아내야 하는 데는 단백질의 구조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서열, 구조, 기능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자생물학의 센트럴 도그마와 같이 저희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단백질 서열과 구조와 기능이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게 일종의 중심 원리처럼 굳건하게 저희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백질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의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결정이 되고, 이 구조로부터 저희가 기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예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서열인데요. 이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산소를 그러니까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헤모글로빈은 알파 체인 2개, 베타 체인 2개가 있는 이제 헤테로 테트라머에 해당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각각의 체인의 아미노산 서열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미노산 서열이 실제로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이제 서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보통 저희가 아미노산을 알파벳 하나씩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아미노산 서열이 외계어처럼 적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서열만 보고서는 헤모글로빈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사실 산소를 운반한다는 것조차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이 헤모글로빈의 3차원 구조를 실제로 저희가 들여다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산소가 붙었을 때, 붙지 않았을 때 그 구조가 변하기도 하고요. 이 헤모글로빈의 이제 각 체인에 힘이라고 부르는 어떤 코팩터가 있어서 이 힘이 산소의 결합을 도움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보면 아미노산 서열만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던 것들이 구조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고, 이를 통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좀 더 분자 수준에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 구조와 기능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 2020년부터 저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시를 생각을 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사르스코브2를 잘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사르스코브2가 어떻게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라 우리가 숨을 쉬다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세포 표면에 어떤 단백질이, 우리 이제 점막 표면에 어떤 단백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지, 이 결합 구조를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이제 점막 표면에 있는 ACE2라고 하는 수용체와 결합하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그런 감염을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응용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건 제가 포스닥을 했었던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과 이 연구실이 속해 있는 단백질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실제로 이루어졌던 연구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스파이크 프로틴과 그리고 사람의 ACE2 수용체의 결합 구조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확률을 낮춰줄 수 있을지, 그래서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사람 수용체 단백질의 결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단백질을 설계를 해서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을 늦춰주는 그런 단백질을 설계를 하기도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를 인식을 해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백신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저희가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되면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이러한 생명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분자 수준에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무궁무진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단백질을 어떻게 저희가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크라이오 EM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인데요. 이 두 방법이 모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걸 보면 단백질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노벨 화학상 위원회가 이 단백질 구조 연구를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한 단백질 구조 결정 방법들은 실험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실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선 굉장한 장점을 가지지만 이 두 방법 모두 각각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엑스레이 결정법,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대 분자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이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결정화 조건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결정법에서 실제 관찰하는 건 이 결정에다가 저희가 엑스레이를 쪼여줬을 때 나타나는 회절 패턴입니다. 이 회절 패턴을 기반으로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전자밀도를 계산해내는 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 보통 페이징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크라이오 EM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에 비해서 조금 더 샘플 프리퍼레이션이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크라이오 EM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은 단백질의 구조 결정이 어렵고 또 크라이오 EM에 필요한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백질의 구조를 하나 결정하는 게 적게는 수개월, 이제 오래 걸릴 때는 10년 이상 걸릴 정도로 단백질 하나하나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존재를 알고 있는 단백질의 숫자에 비해서 실제 구조를 알아낸 단백질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니프롯이라고 부르는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에 대략 2억에서 3억 개 정도의 단백질 서열이 디포짓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실제 구조를 알고 있는 건 2019년 기준으로 한 15만 개 정도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2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2억에서 3억 개 단백질의 구조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저희가 단백질이 어떤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 기능을 정말 잘 이해하고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좁힐 수 있을까? 우리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기술을 통해 계산을 통해서 서열과 구조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백질의 서열을 알면 구조를 과연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크리스티안 암핀센이라고 하는 분이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도 이런 실험을 한 공로로 이제 197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크리스티안 암핀센 이분이 한 실험이 라이보 뉴클리에이즈라고 하는 이런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이제 원래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가 굉장히 안정한 그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환원제를 처리를 했어요. 여기 있는 이런 다이설파이드 본드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 효소가 그대로 활성을 유지하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원래 오리지널 효소가 100%의 활성을 보였다면 이 환원제를 처리하고 나서는 한 90% 정도의 활성을 보인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원제 처리만으로는 단백질의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구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열을 가하거나 혹은 이제 이 구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의 2차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수소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우레아라고 하는 물질들을 잔뜩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크게 망가뜨리니까 이제는 효소의 활성을 체크를 해봤더니 활성이 거의 0%, 활성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단백질의 구조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냈을 텐데, 이분은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망가진 단백질을 천천히 원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도를 천천히 다시 낮춰주고, 혹은 저희가 처리했던 우레아를 천천히 희석해서 원래의 상황으로 이제 돌려줬던 거죠. 이렇게 천천히 단백질이 원래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이제 자기가 줬던 그런 자극들을 없애주니까 이 단백질이 자기의 구조를 찾아가는지 다시 활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더니 이 단백질이 원래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정도의 활성을 회복하는 걸 보고, 이분이 이제 내린 결론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라는 게 어떤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접힌다기보다 아미노산 서열만으로도 이 구조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결정하고 있고, 이 3차원 구조라고 하는 건 결국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구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대략 한 30년에서 5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단백질의 구조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예측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안핀센이 한 실험이 단백질은 가장 안정한 3차원 구조를 가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죠. 가장 안정한 3차원 구조를 가진다를 화학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그냥 프리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에 해당하는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물리학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원리들을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의 구조를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샘플링을 해보면서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고, 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단백질 구조가 실제로 이 단백질이 접히는 구조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측 방법들은 한계가 많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 함수라고 하는 게 좀 부정확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에너지 함수는 사실 프리 에너지도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프리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함수는 엄밀히는 다르죠. 이제 엔트로피에 의한 효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에너지 계산에 필요한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반데르발스 레디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분자에 이제 각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셜 찰지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필요한데, 이런 파라미터들을 단백질에 대해서 잘 피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유기 분자에 대해 피팅해 놓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단백질에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데서 오는 간극 때문에 사용하는 에너지 함수가 부정확하고, 저희가 글로벌 미니멈을 샘플링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글로벌 미니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구조 공간이 무궁무진하게 넓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이런 내가 예측한 구조가 글로벌 미니멈이 맞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탐색해야 할 공간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저희가 단백질의 각 아미노산 레지듀당 한 10개의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일반적인 평균적인 단백질이 한 3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지듀 300개로 구성된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의 수는 10의 300승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 다 샘플링을 해본다고 하면 사실 우주의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 원리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은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런 프랙티컬한 이슈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물리 원리만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물리 원리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되 뭔가 다른 데에서 구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올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단백질 구조 예측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단백질 구조들이 가지는 뭔가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백질 구조를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PDB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구조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의 구조를 하나하나 실험적으로 풀어낼 때마다 이 P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모아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PDB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니까
여기 있는 단백질의 구조들을 막 서로 비교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점도 찾아보고 차이점도 찾아보고 어떻게 단백질 구조에 대한 힌트를 더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단백질의 진화 정보 속에 구조에 대한 힌트가 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인데요. 사람에게도 이 미오글로빈 단백질이 있고 사람과 비슷하게 붉은색의 근육을 가지는 동물들이라면 이 미오글로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오글로빈은 우리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미오글로빈과 이제 참치도 미오글로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참치의 미오글로빈을 비교를 해보면 아미노산 서열은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참치는 굉장히 먼 친척이거든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분화해 나왔다고 해도 그게 정말 먼 옛날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참치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를 해보면 약 한 50% 정도는 달라요. 근데 3차원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걸 미오글로빈뿐만 아니라 온갖 단백질에 대해서 관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진화해온 단백질들은 기능도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구조도 비슷하네. 근데 아미노산 서열은 충분히 많이 달라지는데도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네 하면서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잘 활용을 해보면 구조에 대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왜 유지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단백질의 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단백질을 굉장히 단순하게 아미노산 4개로 표현을 했고요. 각각의 아미노산을 그냥 화살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정상적인 단백질은 이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이 4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단백질은 이제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변이가 발생을 해서 초록색 아미노산이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빨간색과 주황색은 서로 상호작용을 잘 못하거든요. 결합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루던 초록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루던 구조를 잃어버리고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구조가 많이 망가지면 이 단백질이 원래의 기능을 잃게 되겠죠. 구조와 기능이 워낙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일례로 미오글로빈의 산소 결합 부의 구조가 크게 망가졌다라고 하면 미오글로빈이 산소와 더 이상 결합을 못할 거고 그런 단백질을 가지는 그런 미오글로빈을 가지는 생명체는 근육에 산소가 공급이 원활히 안 될 거고요. 그럼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할 거고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즉 단백질에 뭔가 돌연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구조가 크게 변하는 단백질들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진화 과정에서 구조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빨간색이 초록색, 초록색이 빨간색 이렇게 결합하고 있던 아미노산들이 동시에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시에 이런 뮤테이션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그 원래의 구조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 실험과 실제 관찰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진화라고 하는 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단백질들은 결국에는 기능이 유지되고 있던 애고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내가 구조가 궁금한 단백질에 대해서 진화 정보를 잘 찾아보면 이 사촌 단백질들은 다 비슷한 구조를 가졌을 테니까 이 구조에 대한 패턴이 진화 정보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진화 정보 안에서 구조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만 있다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화 정보를 잘 활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결합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진화 정보, 그래서 이제 공통의 조상을 가지는 단백질 서열들을 모아놓은 이 서열 모음 데이터에 숨어 있는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 찾는 데 가장 특화된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잘 공부해보면서 들여다보니까 이거 전형적인 패턴 찾기 문제네? 인공지능을 쓰면 좀 해결할 만한 문제일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구조생물학자분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단백질 구조 데이터 한 20만 개 정도 되는 데이터가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 P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공통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학습시켜서 서열 모음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잘 찾아내는 구조에 대한 패턴을 잘 찾아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학습을 한다면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방식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10년 후반부터의 일이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고도화해서 높은 정확도의 단백질 구조 예측을 이루어낸 게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했던 알파폴드, 그리고 제가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 포닥으로 있는 동안 개발했던 로스타폴드 방법들입니다. 알파폴드와 로스타폴드는 모두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단백질 구조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저희 분야의 캐습이라고 부르는 단백질 구조 예측 국제 대회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누가 가장 구조 예측을 잘하는지 이렇게 겨뤄보기도 하고요. 또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백질 구조 예측이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는지를 계속 트래킹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AI를 활용하기 전에는 사실 논문에서는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에 계속 진전이 있다, 프로그레스가 있고 우리가 단백질 구조 예측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사실 뭐 힌트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백질 구조 예측을 거의 믿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예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백질의 예측한 구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자면 평균 한 40점 될까 말까 한 그런 구조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AI를 처음으로 잘 접목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2018년에 알파폴드 초기 버전을 만들어냈을 때 처음으로 50점의 벽을 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인공지능 방법을 굉장히 고도화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에 특화시켜서 개발한 결과 이제는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 실험 구조에 거의 준하는 그런 단백질 구조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하면 왜 100점은 아니고 90점인가요? 라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게 이 단백질이 90점 정도 되는 단백질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실제 실험 구조고요. 파란색이 이제 예측한 구조인데 이게 점수를 평가를 해보면 90점 정도 되는 구조들이거든요. 보시면 사실 차이가 어딘지 알아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크게 이제 눈을 부릅뜨고 차이를 찾아보면 약간 룹과 같이 원래도 굉장히 구조가 유연한 부분들이 약간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실험적으로 결정한 단백질의 구조도 이 단백질이 실제로 계속 썰머 플럭추에이션도 하고 기능에 따라 여러 스테이트들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구조들 중에 어느 한 스냅샷을 찍어놓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룹까지 정확한 이 스냅샷에 맞춰서 예측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굳이 기능에 중요하지 않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면 단백질 구조 예측이 할 만큼 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그런 스레숄드가 되겠습니다. 알파폴드와 로스타폴드 모두 인공지능 모델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의 진화 정보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폴드 인공지능 모델을 제가 이제 좀 논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앞에 인풋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를 보면 사실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진화 정보를 AI 모델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면서 이와 동시에 내가 예측한 구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 예측 신뢰도를 레지듀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개발한 로스타폴드도 마찬가지의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인풋으로 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을 해주는데 이와 함께 마찬가지로 예측 신뢰도를 같이 뱉어주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 구조가 정말 믿을만하게 예측이 된 건지 혹은 어떤 부분은 믿을만하고 어떤 부분은 믿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인공지능 모델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인풋으로 MSA라고 부르는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서열 모음을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의 진화 정보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서 저희가 흔히들 올판 프로틴이라고 부르는 이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그런 단백질에 대해서는 구조 예측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X축이 실제로 저희가 진화 정보 MSA라고 부르는 그 서열 모음 안에 몇 개의 유의미한 서열이 있는지 실제 단백질의 구조 예측 성능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열이 적으면 적을수록 즉 진화 정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단백질 구조 예측의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이 단백질이 진화 정보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단백질의 서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 단백질에 대해서 좀 호몰로거스 프로틴, 이 친척 단백질들 없는지를 찾아봤는데 걸려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 알파폴드나 로스타폴드도 이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히 예측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 보실 때 이 예측이 믿을만한가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잘 평가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알파폴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신뢰도 매트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redicted LDDT라고 해서 각 레지듀 단위로 그렇게 나오는 점수인데요. 이 LDDT라고 하는 이 평가 지표는 어떤 레지듀를 중심으로 한 15옹스롬 정도 되는 이런 구를 잡아봤을 때 이 레지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로컬 인바이러먼트가 이 로컬한 환경이 실제 구조와
예측 구조에서 얼마나 유사한가, 그래서 각 레지두가 얼마나 정확한 그런 로컬 환경 안에 잘 모델링이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건 이제 0에서 1 혹은 0에서 100 사이의 스케일을 이제 100을 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표현을 0에서 1 혹은 0에서 100 사이의 스케일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0에서 100의 스케일로 프리딕티드 LDDT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딕티드 LDDT가 9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의 구조는 거의 실험과 유사할 정도로 잘 예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70점 이상이면 트레이스는 충분히 맞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그 이하면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혹은 여기가 디스오더럴 리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셨을 때 이런 신뢰도 매트릭을 항상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폴드에서는 PA라고 부르는 레지드 페어와이즈한 신뢰도도 주는데요. 이 신뢰도는 사실 단백질 도메인 각각의 구조를 보기보다 도메인 사이의 오리엔테이션이나 단백질 컴플렉스 구조를 예측을 했을 때 이 컴플렉스 안에 있는 각 체인의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믿을만하게 예측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트릭입니다. 이 PA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어떤 레지두 I를 중심으로 예측 구조와 실제 구조를 얼라인을 해놨을 때, 슈퍼포즈를 해놨을 때 실제 구조에서 레지두 J가 있어야 할 위치랑 그리고 내가 예측한 구조에서 레지두 J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예측해주는 그런 매트릭인데요. 이게 크면 클수록 두 레지두의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틀렸을 거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PA가 이렇게 보통은 알파폴드 서버에서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초록색으로 짙으면 짙을수록 이 부분은 믿을만합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백질이 두 개의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도메인 구조는 굉장히 믿을만하게 예측이 되어 있지만 그 도메인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록색이 옅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사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래서 도메인 사이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을 해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알파폴드를 이용을 해서 모두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알파폴드 구조 예측을 사람들이 일일이 자기가 해보지 않아도 이미 유니프롯에 있는 단백질들에 대해서는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 안에 단백질의 구조들이 모두 예측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보시면 실제로 각 단백질에 대해서 알파폴드가 예측한 구조 그리고 그 예측 구조와 함께 앞에서 설명드렸던 컨피던스 매트릭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무언가 하나씩 패치가 붙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 단백질의 어떤 부분이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패소제닉할지, 그럼 패소제닉한 뮤테이션이 어느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측해주는 그 알파 미스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알파 미스센스 예측 결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TED 도메인 어사인먼트라고 해가지고 단백질이 멀티 도메인을 이루는 경우에 어떤 덩어리가 한 도메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단백질의 서열과 구조를 기반으로 얘네들의 이제 호몰로거스한 프로틴을 찾아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씩 패치가 되면서 계속 추가적인 정보들이 생기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해서 사실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결국 이 구조를 통해서 이 단백질이 무슨 기능을 하는가, 그 기능을 이해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근데 사실 단백질의 3차원 구조만 안다고 해서 기능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단백질이 기능을 할 때는 실제로는 다양한 분자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단백질이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생명 현상들을 보여드릴 때도 단백질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와 붙었다 떨어졌다 결합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까지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넘어서서 이 단백질이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는가까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존의 알파폴드2나 로시타폴드와 같은 방법들은 사실 단백질밖에 다루지 못한다는 그런 크리티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단백질 구조 예측 만들던 사람들이 지금은 단순히 단백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체 분자의 구조 그리고 이 생체 분자 사이의 결합 예측으로 방법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단백질 구조 예측을 잘하는 AI를 만들자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단백질이 왜 이런 기능을 하는지 잘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 이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발했던 로시타폴드도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와 같이 연구를 했던 로이스라고 하는 박사과정 학생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루스타폴드 오라톰이라고 하는, 그래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유기분자, 금속 이온 혹은 이제 단백질에 있는 모디피케이션, 이제 핵산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AI 방법으로 확장을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루스타폴드 오라톰이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알파폴드 팀도, 이제 구글 딥마인드 알파폴드 팀도 우리도 그런 걸 만들었다 하면서 우리께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알파폴드 3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알파폴드 3가 현재 사람들이 벤치마크 해놓은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생체 분자 구조 예측 도구입니다. 루스타폴드 개발자로서 오늘 발표에서 계속 알파폴드만 설명드려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성능을 알파폴드가 더 좋기도 하고 이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튜토리얼의 컨셉에 맞춰서 좀 사용하기 편한 알파폴드를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알파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백질뿐만 아니라 핵산, 유기분자, 금속이온, 단백질의 뭐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방법들 중에는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폴드 3가 알파폴드 2랑 사실 어떤 게 다른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외의 걸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도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추려서 자세히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알파폴드 2 같은 경우는 진화 정보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이 AI 모델이 그냥 진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크리티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파폴드 3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산 유기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화 정보를 사실 쉽게 찾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화 정보에 좀 덜 의존하게 만들려고 진화 정보의 의존성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진화 정보는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나 그 3차원 구조의 힌트를 얻어내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단백질이 실제 어떤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래서 유기분자랑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등을 조금 더 단백질 자체 그 서열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형태로 AI 모델을 개선을 했습니다. 진화 정보의 의존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단백질 구조 알파폴드 2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단백질의 구조를 단 하나만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알파폴드 3로 넘어오면서 요즘 핫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MSA 정보 혹은 이 단백질의 서열을 잘 들여다보고 유기분자 이제 원자들을 들여다보면서 만들어낸 그 구조에 대한 힌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힌트를 잘 만족하는 구조를 생성할 수 있을까의 형태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구조를 예측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화 정보의 의존성이 떨어졌고, 더 이상 하나의 구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낸 힌트를 만족하는 구조에 대한 그런 패턴들을 만족하는 구조를 생성하는 모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알파폴드 3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알파폴드 2와 비교했을 때 알파폴드 3 같은 경우는 진화 정보에 좀 덜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알파폴드 2에 비해서 사실 저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페이퍼의 그 색상 스킴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짙은 파란색이 알파폴드 2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밝은 파란색이 알파폴드 3인데, 진화 정보가 좀 부족한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영역에서 알파폴드 3가 2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진화 정보의 의존성을 좀 줄이려고 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바꾸면서 이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없을 때, 그동안의 이제 예측형 알파폴드 2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전 명확한 시그널이 없으면 난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상한 구조를 두고 신뢰도를 낮게 그냥 주는 방식을 택했다면, 알파폴드 3와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아무리 시그널이 약하고 블러리해도 최대한 그 시그널 안에서 그래도 리즈너블한 구조들을 다양하게 생성을 해나가면서 구조를 생성하다 보면 그럴듯한 구조가 하나쯤은 샘플링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결합과 같이 기존의 알파폴드 2가 예측을 하기 어려워했던 그런 단백질 컴플렉스 구조 예측에 있어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을 함으로써 알파폴드 3가 훨씬 더 그런 구조 예측 성능이 올라간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폴드 3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아카데믹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연구 용도로만 쓸 수 있다 해서 회사에서는 아예 연구 용도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원천 봉쇄가 되어 있고, 대학이나 연구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연구 용도로 쓸 때는 쓸 수 있게
서버도 공개되어 있고 코드도 공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서버 자체가 굉장히 쓰기가 편해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굳이 막 본인이 열심히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기보다 내가 막 수백 개를 동시에 돌릴 게 아니라 한두 개 내 궁금한 단백질을 보고 싶은 경우라면 사실 서버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20개에서 30개씩 하루에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약간 더 제너러스해졌고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구조를 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이 alphafoldserver.com이라고 하는 그런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이제 홈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다 동의를 하시면 실제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바이럴 프로틴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효소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거나 할 때 정말 단순하게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서열을 이렇게 복붙하는 것만으로도 구조 예측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조가 궁금한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창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잡을 이제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브미션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나중에 한 30개의 잡을 돌려놨을 때 어떤 게 어떤 단백질의 예측이었는지 내가 뭐 날짜 순으로 돼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구조를 다양하게 샘플링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의 단백질이지만 한 20번 돌려보면서 정말 다양한 구조가 나오는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계속 다양한 구조가 나올 수 있게 그런 랜덤 시드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서열 입력하고 클릭하고 적당히 내가 타이틀만 잘 지어주면 되는 형태로 돌려볼 수가 있고요. 이걸 돌리면 이제 알파폴드 서버를 이제 돌리는 그런 GPU 서버에서 이제 열심히 예측을 해서 보통 짧게는 몇 분, 오래 걸려도 사실 한 30분 내에 웬만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예측되어 나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PLDDT, PA라고 하는 그 신뢰도 매트릭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 이 바이러스 단백질의 경우에는 여기 알파 헬릭스 부분은 사실 신뢰도가 높지 않고 그 외의 도메인 부분은 꽤나 그럴듯하게 예측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A를 봤을 때도 알파 헬릭스는 헬릭스인 것 같고 도메인 부분도 이런 도메인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의 오리엔테이션은 믿지 말아라라는 그런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신뢰도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폴드 3 서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핵산이나 유기분자, 심지어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까지의 그런 모델링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글라이코젠 포스폴리이즈와 같이 뭐 리간드가 결합하고 PTM이 일어남에 따라서 구조가 변하는 단백질들에 대해서도 구조 모델링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코젠 포스폴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이제 두 개의 호모 체인으로 구성된 호모 다이머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세린이 포스폴리레이션이 되고 이제 그 리간드가 결합함에 따라서 이렇게 T에서 R 스테이트로 구조가 변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이 단백질을 가지고 와서 이 포스폴리레이션 돼 있고 실제 리간드가 붙어 있는 호모다이머 구조를 예측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풋 서열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희는 호모다이머 구조를 예측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다이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체인의 개수를 이제 2개 있다라고 2카피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백질의 구조 예측할 때 이게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스테이트들을 예측을 해보고 싶을 때는 템플릿을 끄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할 때 진화 정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구조가 풀려 있는 친척 단백질의 구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저희가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 템플릿이 들어오면 그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구조에 좀 이렇게 쏠리는 그런 바이어스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그걸 끄고 싶으시다면 여기 템플릿 세팅에서 요 점 3개 있는 부분을 누르면 나오는 이 템플릿 세팅에서 템플릿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넣고 싶으니까 이 점 3개를 누르고 나오는 PTM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모디피케이션을 넣고 싶은 이제 15번째 세린을 선택하고 여기를 이제 포스폴리레이션을 시켜서 포스포세린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리간드를 넣고 싶기 때문에 여기 아래 Add Entity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실제로 내가 넣고 싶은 리간드, 사실 이 서버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는 유기분자의 종류가 제한적이긴 합니다. 10가지 남짓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대부분 ATP, AMP, ADP, GTP, GDP 이런 종류의 좀 굉장히 엔도제닉한 리간드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리간드들을 내가 선택을 하고 몇 개 넣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잡을 서브미션 하면 이것 또한 이제 몇 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 정도 기다리면 이런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알파폴드가
나 이 구조는 정말 확실하게 예측했어라는 그런 신뢰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PLD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PA를 살펴봐도 각각의 체인은 물론이고 두 체인 호모다이머 구조까지도 굉장히 그 오리엔테이션까지도 난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모델링을 해보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이게 내가 보고 싶었던 스테이트 구조가 나왔나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요 예시에 대해서 실제로 알파포를 3 서버를 통해서 얘가 구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PTM 없이 그냥 얘가 혼자 있는 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PTM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리간드가 붙었을 때 그 구조를 다 예측을 해보고 여러 차례 예측을 시도를 했는데 분명히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하는 앤데 다 하나의 스테이트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이런 알파포를 3와 같은 방법들이 뭐 유기 분자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생체 분자를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실제 우리가 생명현상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다양한 스테이트들을 예측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런 게 왜 안 되느냐? 도대체 알파포를 3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뭐 생체 분자 구조 예측 AI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면서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실 물리화학 원리를 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거의 시작은 사실 물리 원리였거든요. 근데 진화 정보를 잘 활용하자 그다음에 AI가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리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포를 3 예측 구조를 보면 정말 가끔 이상한 구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백질과 RNA, DNA 컴플렉스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인데 RNA랑 DNA 서열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리 원리를 배웠다면 원자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서 안 되는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실수를 하고 있고 가끔은 이렇게 화학 결합까지 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 원리를 사실 못 배웠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리간드와 결합했을 때 그 리간드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조가 변화되는 그런 요소들도 사실 물리 원리를 좀 이해했다면 그런 트리거가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 더 먼 미래를 이제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분자 수준의 AI 모델들만 가지고 생명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화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선 저는 여전히 분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이 분자 수준의 이해를 어떻게 세포 레벨, 어떻게 개체 레벨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분자 수준 따로, 세포 수준 따로, 개체 수준 따로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화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일은 결국엔 분자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분자 수준의 AI 모델들이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변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이 분자 수준 AI 방법 자체들을 더 개선하는 데도 그래서 물리학 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게 만들까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분자 수준의 AI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 현상의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